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9.19 남북군사 합의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쏘아올려 우리 정부가 9.19 합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렇게 나선 겁니다. 북한은 합의 이전에 하던 군사훈련이나 정찰 등을 모두 다시 시작하겠다며 특히 신형 무기를 전진 배치하겠다는 위협까지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이익이 1조 원이면 손실은 1원이라고 동요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내놨는데 이로써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를 막는 데 마지막 버팀목이라 할 수 있었던 9.19 합의가 5년 만에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먼저 윤세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9.19 남북 군사 합의에 사실상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 북남 군사 분야 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것들과의 그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으며 북한은 이에 따라 지상과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했던 조치들을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8년 맺어진 합의에 따라 군사 분계선 인근 포사격과 대규모 기동 훈련을 중단하고 비무장지대 내 감시 초소를 철거하는 등 그동안 취했던 조치들을 모두 원상복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북한은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며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특히 돌이킬 수 없는 충돌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우리 정부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우리 정부가 공중 정찰 제한 구역을 폐지하는 등 일부 조항 효력 정지를 결정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나왔습니다. 하루 만에 반응이 나왔는데 그 과정 자체가 지도부의 의사가 반영된 거고 대남 대미를 총괄하는 특정 책임자에 의해서 그것이 주도돼서 뭔가 하루에 결정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신속하게 좀 정리한 거거든요. 우리 정부는 북한이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며 엄중 경고한다고 맞대응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한반도 긴장감은 이미 어제부터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어제 즉시 군사분계선 일대에 정찰기 등을 투입했고 북한 역시 2달 만에 탄도미사일을 쏘며 맞대응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북한은 어젯밤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발사 초기 폭발한 걸로 추정되지만 탄도미사일을 쏜 건 지난 9월 13일 이후 2달여 만입니다. 우리 정부가 어제 9.19 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치 조항을 무효화하자 곧바로 미사일로 맞대응한 셈입니다. 우리 군도 효력 정지가 시작된 어제 오후 3시 이후부터 군사분계선 근처까지 무인기 등을 투입했습니다. 군 당국은 구체적인 횟수 등은 밝히지 않았지만 이틀째인 오늘까지 여러 차례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5시 이후로 군사합의 이전 수준의 정상적인 군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먼저 9.19 합의의 일부를 무력화하면서 정치권에서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막는 안전핀이 사라져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다고 우려했습니다. 국지전이 도발될 수도 있는 거고 전쟁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건데 과연 이런 상황이 초래되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지만 정부 여당은 북한 감시 기능이 강화돼 이익이 더 커졌다고 맞받았습니다. 비행금지구역 효력정지는 예컨대 비유하면 1조 원의 이익이 있다면 그로 초래되는 건 1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은 북한의 정찰 위성이 우주 궤도에 진입한 걸로 파악했다면서도 아직 성능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은 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이렇게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는 분위기인데 당장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정재훈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사실상 2018년 평창올림픽 이전 상황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네, 일단 평창올림픽 이전 2017년 상황을 되돌아보면 북한이 당시 여러 번 ICBM을 쏘고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한 바 있습니다. 네.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말폭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 서로 자신의 책상에 핵단추가 있다면서 한반도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2018년 초에 북한이 전격적으로 평창올림픽에 참석하기로 하면서 이후에 판문점 회담 등 2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9.19 합의까지 도출이 된 겁니다. 북한의 이번 선언으로 남북 관계는 사실상 5년 전으로 되돌아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당연히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일각에서는
올해 안에 북한 도발이 다시 시작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도발이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여러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일단은 북한이 휴전선과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대규모 군사 훈련을 할 수도 있고요. 북방 한계선, 즉 NLL에서 포사격 훈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경비정의 NLL 침범과 같은 이런 해상 도발이나 또는 무인기 침투 같은 도발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즉 북한이 이제는 대놓고 언제든지 긴장 국면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자 공군과 육군 등이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전 장병에게 근무복 대신에 전투복을 입어라라고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뭐 이렇게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는 게 뭐 그렇게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우선 우리 정부는 전적으로 북한이 먼저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초기부터 정부가 계속해서 주장해온 게 9.19 합의 폐기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어느 정도 예상된 수순으로 볼 수는 있겠는데요. 북한이 어기는데 우리까지 지킬 필요 있느냐라는 인식이 정부 안에서 힘을 얻기 시작하면서 이번에 효력 정지 조치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전문가들도 북한이 이번 조치를 사실상 기다린 걸로 보인다면서 북한의 도발의 명분을 만들어주게 된 셈이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도 파기라는 이 단어를 좀 자제하고 있는데요. 오늘 기자들이 당국자에게 북한이 이렇게 성명을 낸 것에 대한 입장이 뭐냐라고 묻자 통상적인 남북 합의는 쌍방이 파기에 동의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라면서 정부는 파기에 동의한 바는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9.19 합의 파기 자체는 예상된 수순이었지만 남북 모두 먼저 공식적으로 파기했다라는 책임은 좀 피하려고 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정재훈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은 또 국가 공공입찰을 담당하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이 1시간 동안 마비됐습니다. 입찰로 국내 접속이 몰렸고 또 해외에서도 집중 접속이 있던 탓이라는데 그 정도로 이런 전산장애가 일어나는 건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먼저 정영재 기자입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이 멈춘 건 오전 9시 19분입니다. 장애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나라장터는 공공기관이 공사나 물건 입찰을 할 때 쓰는 시스템입니다. 정부 전산망이 복구됐다고 발표한 지 나흘째인데 어제는 주민등록 시스템이, 오늘은 조달청 입찰 시스템이 멈춘 겁니다. 이 나라장터 관리 서버는 지난주 멈춘 행정전산망처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있습니다. 관리원 측은 당시 문제를 일으켰던 장비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찰 1,600건이 마감하면서 동시에 접속이 몰린 탓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특정 해외 IP 주소가 집중 접속을 시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이런 사례가 없지 않았었나요? 예, 그렇게 일상적이진 않습니다, 이런 상황. 하지만 접속을 시도한 해외 IP 주소 단 하나, 이런 수준 공격으로 1시간 동안 전산 장애가 일어난 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각종 오류가 이렇게 산발적으로 터지는 걸 보면 전반적으로 행안부에서 만든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설계를 점검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느껴진다. 이번에도 정부는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조달청이 마비된 그때 국회에선 행안부를 불러 이번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 원인을 따져 묻고 있었습니다. 해외 출장을 간 이상민 장관 대신 차관이 답을 했는데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면서 백업 시스템까지 동시에 업데이트해 이번에 문제가 터졌을 때 더 대응이 어려웠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황당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문제가 발생했던 통신 장비는 만일에 대비한 예비 장비가 있는 소위 이중화가 이뤄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중화를 위해 마련한 두 장비 모두에서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알고 보니 사태가 일어나기 전날 두 장비 모두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니요, 패치를 두 개를 동시에 하셨냐, 같은 타이밍에. 예, 같은 타이밍에 하셨다고요? 예. 누가 메인 시스템과 백업 시스템을 동시에. 그런 점도 저희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모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업데이트를 할 때 아까 백업 패치도 같이 했다고 그러셨는데 3개의 시스템을 동시에 같은 날 합니까? 이게 무슨 통빼입니까? 고기동 차관은 전날 업데이트로 먹통 사태가 발생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정부 통신망 관리의 현 주소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지적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중화 의미가 없어요. 앞에 게 안 돌아가는데 뒤에 거를 똑같이 해버리면 다복통이 돼버리잖아요.
야당은 윤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카카오톡 먹동 사태 때 정부의 강력한 비판,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질타하고 공격했던 걸 얘기를 해요. 저는 대통령의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윤 대통령의 영국 순방에 동행하느라 오늘 현안 질의에 불참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1심과 달리 오늘 2심은 일본 정부가 우리 위안부 피해자 1명당 2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이 나자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이렇게 두 팔 벌려 만세를 부르다 끝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실제 배상을 받기까진 갈 길이 먼데 조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두 팔을 번쩍 들고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내가 모시고 직공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위안부 할머니 11명과 유족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2021년 4월 1심은 각하 판단을 내렸습니다. 주권을 가진 국가의 행위를 다른 나라 법원에서 재판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2심은 달랐습니다. 한국 영토에서 한국 국민에 대해 이뤄진 불법 행위에 대해 우리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이런 상황을 인정하는 추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1인당 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는 온전한 시민권자이다라는 그런 확인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배상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지난 2021년 고 배춘희 할머니 등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유감을 표명한 일본은 압류 절차를 위해 한국 내 일본 정부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도 확정됐지만 일본 기업의 국내 재산에 대한 대법원의 강제 집행 결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 중 생존자는 9명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미세먼지가 덮치면서 오늘 전국 대부분 하늘이 뿌옇고 흐렸죠. 다행히 내일은 좀 나아지는데 미세먼지가 물러가는 대신 강추위가 찾아오면서 일부 지역엔 한파특보까지 내려집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건물들이 미세먼지에 가려 흐릿하게 보입니다. 맑았을 때와 비교하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남산으로 나들이 나온 시민들은 아쉬워했습니다. 좀 칼칼했어요. 못 찾아왔는데 미세먼지가 너무 심한 거예요. 서울 전체를 보면서 이 손자한테 여러 가지 얘기도 좀 하고 더 잘 보였으면 참 좋았을 건데 좀 안타깝습니다. 올 가을 들어 서울에 처음으로 미세먼지 주의보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동시에 내려졌습니다. 경기, 인천, 충남, 전북 등 거의 대부분 지역이 미세먼지로 뒤덮였습니다. 새벽 사이 중국 동북부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북서풍을 타고 국내로 들어온 탓입니다. 다만 내일은 좀 나아지겠습니다. 밤부터는 우리나라 북서부 지역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청정한 북서기류가 유입되면서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강추위가 다시 찾아옵니다. 기온이 확 떨어져 수도권과 강원도 등에서 한파특보가 발효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6도 사이, 낮 최고기온은 0도에서 9도 사이로 낮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추위는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치 영화 주인공처럼 의사 행세를 했다가 부동산 전문가인 척하고 UN 소속 이사로 직업을 바꾸며 사기 행각을 벌인 남성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LH투자 자문관이라고 속이고 100명 넘는 사람들에게 200억 원을 뜯어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연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입니다. 시세로 30억 원이 넘습니다. LH투자 자문관이라던 서준혁은 LH목 물량인데 수수료 2억 원을 주면 7억 원에 살 수 있다고 접근했습니다. 퇴직을 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챙겨주는 목적들이 컸었던 사업, 그러다 보니까 지역 본부장들이 좀 많이 했었습니다. 대놓고 저희가 하는 것도 아니었고 뒤에서 한 건데. 입을 막기 위해 각서도 쓰게 했습니다. 저희도 감사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민원을 넣어요. 몇 동 몇 호에 그랬다는데 너는 특혜식이 아니냐. 딱 LH 특혜라는 프레임으로 가셔야 됩니다. LH 이름의 계약서까지 들고 왔습니다.
LH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있는데 빨리 이제 매각을 해야 돈이 자기네들 비자금을 이제 만들 수 있고 그 모자라는 돈만큼을 LH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자기가 승인해주는 역할을 한다. 돈은 현금이나 수표로 받았습니다. 아파트에 미리 입주시켜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이런 분이 있는지 조회를 해봤는데 근무한 사실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투자유치 자문관이라는 직책 자체를 저희가 운영한 사실이 없고 아파트는 월세로 빌렸습니다.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나니까 다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여관으로 간다, 모텔이나 이런 데로 간다든지. 100여 명이 200억 원을 뜯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부동산 중개업자와 공직자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9일 서 씨를 사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이 사기범은 의사 가운을 입고 언론 인터뷰를 하거나 부동산 전문가라며 방송 출연까지 했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날 때마다 직업을 바꿨는데 원래 하던 일은 동대문에서 옷을 만드는 거였고 이때도 상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습니다. 이어서 박병현 기자입니다. 의사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건 서준혁입니다. 일본 게이오대 최연소 교수이자 정신과를 전공했다고 소개됐습니다. 언론에 인터뷰를 하고 칼럼 기고까지 했지만 2016년 거짓이 들통났습니다. 학회나 세미나 심지어 아마 칼럼까지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다들 이제 멘붕이었고 실체를 폭로한 의학 전문 매체엔 반성한다며 기사를 내려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얼마 뒤엔 부동산 전문가로 갈아탔습니다.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로펌의 부동산 자문위원이라는 명함도 팠습니다. 처음 듣는 사람인데? 아예 없는 직책이고 없는 사람이고. 구속돼 있는 서 씨의 휴대전화 프로필엔 뉴욕 유엔 해외 출장 중이라고 써 있습니다. 유엔 경제사회이사 NGO라며 활동하는 사진도 올려놨습니다. 외교부는 그런 직함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진짜 직업이 뭔지 단서가 나옵니다. 동대문에서 의류 제작업자로 일하며 상인들에게 5천여만 원의 사기를 쳤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원은 전과가 없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9월에도 LH 투자자문관을 사칭해 7천여만 원을 챙겨 법정에 섰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실형을 받은 적이 없다며 다시 집행유예로 풀어졌습니다. 서 씨는 변호인을 통해 LH 자문관이 아닌 지자체 자문관을 사칭한 건 인정하지만 주범은 따로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로펌 자문위원은 법인이 만들어준 것이고 유엔 NGO 이사는 외교부가 아닌 유엔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지난주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학생의 학부모가 감독관의 학교를 찾아가 항의하고 1인 시위를 벌이는 소동이 있었다고 교사 노조가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이 학부모가 변호사 신분을 내세워 협박도 했다고 주장했는데 서울시 교육청이 학부모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입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A교사는 올해 수능의 감독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한 수험생의 학부모가 A교사의 학교를 찾아내 들이닥쳤습니다. A교사가 아이의 시험을 부정행위로 처리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수험생의 아버지는 본인이 변호사이며 한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똑같이 네 인생도 망가뜨려 주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또 앞으로 인생 재밌어질 거라고 기대하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엄청나게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셨습니다.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계시는 교무실 앞까지 오셨어요. 학부모는 며칠 뒤 또다시 학교를 찾아 교사의 실명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고 노조는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봤을 때 자택 주소까지도 노출되면 어떨까 엄청나게 두려워하시기도. 수험생이 시험 종료 후에도 마킹을 했고 다른 감독관들도 모두 똑같이 기억했다고 노조는 전했습니다. A교사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신청했고 학교 측은 학부모 모습이 담긴 CCTV와 녹취록 등을 교육청에 제출했습니다. 다만 A교사는 현재 병가를 낸 상태로 취재진 인터뷰 요청엔 응하지 않았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뉴욕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항공기에서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여성은 체포 당시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어제 새벽 2시 6분 미국 뉴욕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출발했습니다. 10시간을 날아 캄차카 반도 부근을 지날 때쯤 20대 여성 승객이 이상 행동을 보였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거리가 꽤 떨어진 비상구까지 가더니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려 했습니다. 이를 본 승무원이 급히 제지했고 여성을 자리로 돌려보냈습니다. 큰 사고는 없었지만 항공보안법이 금지하는 출입문 조작 행위입니다. 바로 항공사와 관계기관에 보고했습니다. 여성은 어제 오후 5시 45분 인천공항 도착 직후 기다리던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진술은 오락가락했고 마약 검사를 해보니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많이 횡설수설하고 구체적인 진술이 안 나오기 때문에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운항 중인 비행기 비상구 개방 시도는 올 들어 3번째입니다. 지난 5월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탔다 실제 비상구를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빠뜨렸던 남성은 최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씨는 영상을 합의하고 찍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이 황 씨와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동의한 적 없는 불법 촬영이라고 반박했고 다른 피해자도 있다고 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황의조 씨와 유포된 영상 속 피해자가 통화한 내용입니다. 지난 6월 사생활 영상이 퍼진 뒤입니다. 피해자는 영상을 보여달라, 지워달라고 했고 싫다고 했었는데 아직도 있냐고 물었습니다. 황 씨는 다 지웠잖냐면서 그 이후에 촬영된 거라고 답합니다. 피해자는 불법적인 행동을 한 건 인정해야 된다는 말도 했습니다. 피해자가 잘 마무리해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다고 하자 황 씨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황 씨는 통화 뒤에 불법으로 촬영한 건 아니지만 도난당한 건 자신의 부주의란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피해자 측은 근거를 남기기 위해 일부러 보낸 거라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통화할 때 그 불법 촬영인 것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하다가 그거 곧바로 다시 톡으로 연락 와서 피해자 측은 황 씨에게 또 다른 범죄 의혹도 있다고 했습니다. 유포자의 진술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지인들과 불법적으로 촬영물을 공유하였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요. 불법 영상이 찍힌 또 다른 피해자가 더 있다고도 했습니다. 황 씨 측은 형제 간 금전 다툼이나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냐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형수의 결백을 믿고 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30대 중국인 남성이 제트스키를 타고 14시간 넘게 바닷길을 달려 인천항에 밀입국했다가 오늘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이 남성은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을 풍자했다가 징역살이를 하며 핍박을 받아 한국으로 도망쳐 왔다고 했습니다. 신지인 기자입니다. 시진핑을 히틀러에 비유한 글귀가 적힌 옷을 입은 이 남성. 중국 국적의 한인교포 3세 35살 권평입니다. 2016년 9월 이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국가전복 선동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살았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공무원이 계속 혀를 괴롭히는 거예요. 불쑥 그 취직한 데 가서 평생 그런 대화 받아야 되는 거야. 너를 감시하고 그 자유를 박탈하게 하고. 출국도 금지된 처지 망명을 결심했습니다. 너무 힘들었는가 봐요. 나는 이런 나라에서 못 살겠다. 지난 8월 중국 산둥반도에서 인천까지 300km 바닷길을 제트스키로 건넜습니다. 14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송도 앞바다 갯벌에서 119에 전화해 영어로 비자도 가지고 있으며 입국 신고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러고 가겠다면 그냥 도망 나오면 못 잡는 거예요. 하지만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오늘 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구치소에서는 풀려났지만 아직 안전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중국에 개 같은 게 돌아가면 죽어요. 사정 없어요. 우리는 그게 무서워요. 권평은 한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인질 맞교환 조건으로 휴전에 합의하면서 이르면 오늘부터 인질이 풀려날 거란 기대가 나왔지만 내일 이후에나 석방이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막판까지 하마스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하마스 근거지로 쓰였다며 병원 및 땅굴 내부를 또 공개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현지 시간 24일 전에는 인질이 석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오늘 인질이 풀려날 것이라던 예상과 달리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모두 누구를 또 어떤 경로로 돌려보낼지 정해야 합니다. 석방이 늦어지면서 인질 가족들은 애가 탑니다. Nobody can imagine how we feel. Okay? Imagine that your kid instead sleep in the bed with blanket and it's underground deep. It's deep tunnels. 휴전 시작까지 공격의 고삐를 놓지 않겠다는 이스라엘은 협정 상대인 하마스 지도부를 압박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해외에 있는 하마스 지도부를 찾아낼 것이라는 새 계획도 대놓고 알렸습니다. הנחיתי כבר את המוסד לפעול נגד ראשי החמאס באשר.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의 지하 도시라며 알시파 병원 아래를 지나는 지하 터널 내부를 공개했습니다. 군인들이 직접 들어간 땅굴은 비좁지만 화장실과 싱크대, 에어컨까지 갖춘 모습입니다. 밤새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도 이어졌습니다. 국제사회는 휴전 협정을 지켜 가자 지구의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오빠가 오늘 처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개발 부담금 안 내려고 양평군에 서류를 허위로 낸 혐의 등입니다. 김 씨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이런 기소는 단군 이래 처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는 인물, 김건희 여사 오빠 김모 씨입니다. 문서 위조 사실 정말 모르셨습니까? 양평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 핵심 인물입니다. 오늘 첫 재판에 나왔습니다. 질문이 쏟아지지만 무시하고 김건희 씨와 어머니는 취재진은 비쫓다 엉켜 넘어집니다. 모르셨던 거 맞습니까? 대기하던 차량 뒷자리에 탄 뒤 시선도 주지 않습니다. 김 씨는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에 350세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시행사는 김 씨가 운영하던 법인이었습니다. 800억 원 수익을 냈지만 내야 할 개발부담금 17억 원은 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개발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공사비가 많이 나온 것처럼 보이도록 서류를 꾸며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김 씨는 문서 작성 권한은 계약 업체에 있었다고 책임을 밀었습니다. 또 서류를 검토한 양평군 공무원이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겁니다. 재판은 다음 달 19일 다시 열립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국회에서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같은 당 소속 김정호 위원장에게 해외 출장에 왜 자신은 빠졌는지 짬짬이 아닌지 따져 묻는 일이 이례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기후위기 특위 소속 의원 3명만 8일간 유럽 출장을 다녀왔다는 건데 무슨 일인지 김지성 기자가 전합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같은 당 소속인 국회 기후위기 특위 김정호 위원장에게 질의합니다. 혹시 그 기후특위에서 지금 해외 출장을 가거나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유럽 쪽에 재생에너지 그리고 원전 정책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6박 8일 일정으로 독일과 네덜란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같은 당 김성환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함께 갔습니다. 에너지 관련 기업과 기구를 방문하고 해외 인사 등을 만나는 일정이었습니다. 계획표에는 휴일엔 독일 함부르크의 오페라 하우스인 엘필하모니와 알스터 호수를 방문하는 일정도 포함됐습니다. 의원들은 결과 보고서에 선진국의 탄소 중립과 재생에너지 정책 현황 파악을 위한 출장이라고 적었습니다. 예산으로는 약 5천만 원을 썼습니다. 이 의원은 출장 간 의원들을 어떻게 뽑았는지 기준을 따져 물었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짬짬이로 누구누구만 가신 거예요? 이수진 위원님께서
땀나게 만드는데 일단 예산이 없었답니다. 정말 우리도 위원장과 가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기회도 안 양당 주셨어요. 간사 세 이 의원은 JTBC와의 통화에서 나에게 출장 의사를 아예 묻지 않아 질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 측은 통상위원회 해외 출장은 양당 간사가 협의해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했습니다. 기후위기 특위는 지난 2월 출범해 이달 말 활동 기한이 끝났는데 회의는 5차례 그쳤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미국의 명절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나이아가라 폭포와 가까운 미국과 캐나다 사이 국경 검문소에서 차량이 폭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대 국경 검문소 4곳이 즉시 폐쇄됐는데 우려했던 테러 정황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D-이슈로 보시죠. Thought it was an airplane. Looked like slow motion. And I said, my God, it's a car. At this time, there is no indication of a terrorist attack.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시기 위해 가짜 신분증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에게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파는 불법 업체들이 있는데 진짜와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감쪽 같습니다. 밀착 카메라 한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가짜 신분증이라고 써봤습니다. 정부24 온라인 신분증부터 주민등록증까지 모두 구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40만 원의 신분증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니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보여줍니다. 눈으로 봐서는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진짜 신분증과 똑같습니다. 23만 원에 2003년생 남자 신분증을 판다는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이거 신분증 왜 파시는 거예요? 그냥 어떤 애들이 사는지 궁금해서요. 판매 안 하는데요? 제 남자친구증이에요. 처음엔 부인했지만 결국 실토합니다. 90년대는 10만 원대, 00년대는 한 20만 원대. 미적증을 파는 사람도 있고 실물증을 파는 사람도 있어요. 웬만하면 근데 잘 안 걸리긴 해요. 이렇게 사고판 신분증이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해봤습니다. 미성년자 적발 시 경찰에 신고하겠다. 위조 신분증은 안 통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나이를 속이거나 가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이곳에 붙인 겁니다. 포토샵으로 자기 사진 입혀서 한다거나 다 너무 똑같이 해가지고 솔직히 알아보기도 힘들어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적발되면 첫 번째는 영업정지 2달, 두 번째는 영업정지 3달, 세 번째는 영업 허가가 취소됩니다. 업주들은 가짜 신분증을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정부24 그 핸드폰 그걸 보여주더라고. 나라에서 하는 거라서 가짜로 만들 수 없는 신분증이라고 이상이 없는 줄 알고 하자는데 경찰과 이런 거야. 솔직히 너무 좀 괘씸하기도 하고. 신분증 확인을 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입증을 못하면 꼼짝없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 CCTV를 추가로 설치한 술집도 있습니다. 그 CCTV 안에서 그 검사한다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얼굴이랑 잘 나오게 이제 카운터 입구 쪽에 앞에 세워놨거든요. 가짜 신분증을 만들고 파는 건 불법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 단속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또 가짜 신분증을 쓴 사람도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해서 술집에 들어가는 것은 99% 이상 훈방조치 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범죄 처벌을 받는 나이를 다른 외국들도 계속 낮춰가고 있거든요. 일부 자영업자들은 가짜 신분증을 걸러내지 못해 당장 생계가 막막해졌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신분증이 몰래 거래되는 사이 수험생들이 쏟아진 도심 번화가는 비상에 걸렸습니다. 밀착 카메라 한민정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일당들은 범죄와 관련된 불법 자금으로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사고 이걸 되파는 식으로 자금 세탁을 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시계 매장 수십 곳이 50억 원 넘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여성이 서울 압구정의 명품 시계 매장에 들어섭니다. 여성분이 오셔서 남편 시계를 이제 대신 사러 왔다 선물을 하려고 4천만 원이 넘는 특정 모델을 찾더니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듯 계속 휴대전화를 확인합니다. 결제 직전까지 여러 번 모델을 확인한 여성은 시계값을 계좌로 보낸 뒤 곧바로 근처에서 한 남성을 만나 시계를 건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남성 2명도 비슷한 방식으로 수천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를 샀습니다. 알고 보니 이들이 시계값으로 이체한 돈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불법 자금이었습니다. 출금이 안 되는 상황.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이거 이제 묶인 거구나. 이게 불법 자금이구나. 당장 인출이 막히면서 지난달에만 이 업체가 떼인 시계값은 1억 원이 넘습니다. 일당들이 범죄에 명품 시계를 활용한 건 현금화가 빠르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전 세계 어딜 가도 황급성만 보자면 롤렉스가 최고입니다. 가장 잘 팔리고 거래 잘 되니까. 그래서 주로 롤렉스 위주로. 단순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시계를 대신 사서 전달했다가 피의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픈 채팅방에 행사 공고방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공고 올라와서 보이스피싱인지 전혀 몰랐고 대신 구매해드리면 되는 건가 해가지고 했는데 업계는 지금까지 전국 명품 시계 매장 수십 곳에서 50억 원 넘는 피해가 발생한 걸로 추산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가짜 명품과 중국산 소시지 등 6만여 점을 밀수하려던 중국인 일당이 인천 세관에 붙잡혔습니다. 정품 가격으로 따지면 800억 원에 육박하는데 컨테이너에 가득 담아 버젓이 인천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정희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스를 뜯자 명품 가방과 지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진짜처럼 보이지만 모두 위조된 가짜 명품입니다. 지난달 중국 밀수 조직이 가짜 명품 5만여 점을 옷걸이라고 속이고 대형 컨테이너에 가득 채워 들여온 겁니다. 시가로는 780억 원대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제가 지금 입고 들고 있는 제품은 모두 위조품입니다. 정품 시가로 따지면 3,700만 원 가량입니다. 일당들은 정상 수입품처럼 위장하기 위해 정품 보증서는 물론 결제 영수증과 면세점 쇼핑백까지 함께 반입했습니다. 매우 정교하게 제작된 속칭 S급 짝퉁으로서 밀수입 후 온라인 쇼핑몰, SNS, 중고 마케팅을 통해 정품으로 소개 판매하려 한 것으로 자칫 시중에 유통될 수 있었던 건데 로고부터 마감까지 자세히 뜯어보면 정품과는 확연히 구별됩니다. 소비자 주의도 필요합니다. 면세점에서 발행한 개런티 인보이스 그리고 쇼핑백 또한 얼마든지 위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주시고 컨테이너에선 아프리카 돼지열병 전염 위험 때문에 국내 반입이 금지된 중국산 소시지 10,000개와 담배 4,000갑도 발견됐습니다. 인천세관은 한 달 넘는 잠복 끝에 중국인 총책과 공범 8명 등 총 9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유통에 가담한 32명을 계속 쫓고 있습니다. JTBC 정희윤입니다. 제주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던 50대 남성을 붙잡으려다 경찰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 남성은 30년 동안 조현병을 앓아왔는데 최근 들어 약을 먹지 않은 걸로 조사도 했습니다. 조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툼한 외투를 입은 50대 남성,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만지작거리는 건 흉기입니다. 한참을 이렇게 배회하다 인근 편의점 앞에서 주민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집에 찾아온 경찰을 보자 행동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흉기를 하나 더 꺼내 양손에 들고 고성을 지릅니다. 경찰은 말로는 안 되자 테이저건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외투 탓에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 거도 맞았는데 안 돼서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칼을 들고 덤벼든 거죠. 경찰 한 명이 얼굴이 찢어지고 인대가 파열되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결국 특공대까지 출동해 창문으로 도망친 남성을 쫓아가 붙잡았습니다. 남성은 30년가량 조현병을 앓아온 걸로 조사됐습니다. 한 달 안 먹었어. 50을 내가 공부했거든. 3년을 미쳐가지고 왔거든. 최근 한 달간은 약을 제대로 안 먹었습니다.
안 먹으면 또 신경이 도다가도 신경. 약 먹으라게. 아이고 나 돈 주크면 약 먹으라. 돈 주크면 약 먹으라게 하고. 경찰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조수입니다. 건물을 들이받은 택시가 불길에 휩싸이자 지나던 시민이 운전자를 끄집어냈고 다른 시민들은 소화기로 불을 껐습니다. 이들 덕에 운전자는 화상을 입긴 했지만 더 큰 화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 구석찬 기자가 전합니다. 내리막 교차로를 택시가 전속력으로 내려옵니다. 전기 차량입니다. 앞서가던 택시와 충돌을 가까스로 피한 뒤 도로변 상가에 그대로 부딪힙니다.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몸만 피할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몇 초 뒤 택시 보닛에서 푸른색 불꽃이 일고 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지나던 시민, 이 장면을 보고 망설이지 않습니다. 도로를 가로질러 뛰어와 불길에 휩싸인 택시 문을 엽니다. 안전벨트를 풀지 못한 운전자를 빼냅니다. 빨리 가가지고 잡아당겼어요. 나오자마자 저한테는 급발진이라고 얘기는 했었어요. 주변 상인과 또 다른 운전자는 소화기를 들고 진화를 시도합니다. 소화기로 이렇게 불을 끄려고 했는데 불도 꺼지지도 않을 뿐더러 너무 뜨겁더라고요. 결국 불은 점포 두 곳으로 번졌습니다. 전기 택시를 물에 빠뜨리는 이동식 침수조를 설치하고 나서야 50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불이 붙은 건물입니다. 택시가 들이받은 충격에 벽체는 철근을 드러낸 채 깨졌고 내부는 모조리 숯더미로 변했습니다. 경찰은 급발진과 함께 운전 과실 여부 가능성을 놓고 차량 감식을 국과수에 의뢰했습니다. 70세 택시기사는 얼굴과 팔다리에 2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용감한 시민 덕에 생명은 건졌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집 밖을 나가지 않는 은둔 청년이 많게는 5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들 가운데 40% 정도가 청소년 시기부터 외부와 단절되고 있습니다. 사춘기 시절 잠깐이겠지라고 지나쳤다간 때를 놓칠 수 있다고 합니다. 박소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상을 피해 숨기 시작한 건 14살 중학교 1학년 때부터였습니다. 한 달을 다니고 그만뒀거든요. 그 이유가 학교 폭력이 좀 있었어요. 부모님은 일단 저를 거의 때리거나 아니면 안 때릴 때는 방임하거나 둘 중 하나였으니까. 그렇게 13년이 흘렀고 이 씨의 유년 시절은 방 안에서 멈춰버렸습니다. 할 게 없으니까 잠만 잤잖아요. 잠만 자다 보니까 모든 것을 일어나면 그냥 죽고 싶고 살기가 싫었고 비관적이었어요. 모든 것들이. 은둔 청년 가운데 40%가 청소년기부터 외부와 단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스로를 가둔 이유는 대화의 어려움과 학교폭력, 가정불화 순이었습니다. 가정이 곧 세상이잖아요. 학교가 곧 세상이고 여기에 저항을 못하고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수동적 저항이라고 그럴까요? 전문가들은 3개월 넘게 대부분 집에만 있거나 가족 외 거의 접촉이 없는 경우 은둔의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부모나 교사가 사춘기와 혼돈에 늦게 인지하는 경우가 있어 적극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가족 중에서 일시적인 문제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던 거죠. 해가 갈수록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고 답한 아이들이 점차 늘어나는 것도 대책 마련에 서둘러야 할 이유입니다. 정부가 은둔 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하고 보호자 교육 지원, 사회로 인도할 방안 등을 서둘러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오늘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전북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는데요. 오늘 밤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는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날은 더 추워지겠습니다. 아침과 낮 모두 오늘보다 10도 넘게 뚝 떨어져서 내일부터 다시 영하권의 겨울 날씨가 예상됩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와 경상권 해안은 한파특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고요. 바람도 강해서 내일 전국이 매우 춥겠습니다. 여기에 충청과 호남, 제주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진 않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에 강풍특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쉬워진 만큼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3도, 춘천 영하 5도, 대전 영하 1도로 매우 춥겠고요. 한낮에도 서울 2도, 대전 4도, 대구 6도로 대부분 지역이 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당분간 영하권의 추위는 계속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하루만 추위가 쉬어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